국민의힘 상황을 한번 좀 봐야 할 텐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갈등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데려왔을 때 김기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권을 주겠다. 아니 김기현 본인 자신이 아무 권한이 없으면서 무슨 전권을 줘요. 그러니까 김기현의 전권을 준다는 말은 아무 권한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인요한하고는 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이죠. 이 영남의 중진들 너희들 저기 수도권으로 와라, 험지로 와라, 좀 헌신 좀 해라. 지금 인요한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저 김기현 이 사람도 이제 울산 이 영남의 사실상 토호 아니겠습니까? 울산시장도 지내고요. 빡치죠. 자기가 왜 대표가 됐어요? 자기가 왜 윤석열이한테 발발 깁니까? 다음에 또 공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요한이가 흔드니까 빡친 거죠. 사실 인요한이가 이런 그 개혁을 주장하면서 허울뿐인 개혁이죠. 그래도 저기 점수를 많이 땄어요.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하고 나서 이렇게 여론에 큰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혁신위가 출범하고 2주 만에 수도권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김기현이는 뭐 전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인요한이 만든 혁신안 거부하고요. 혁신위를 조기 해체시키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인요한은 분위기 파악을 못했는지 자기를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공천권도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김기현이가 미쳤습니까? 김기현은 이 요구를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 조기 해체를 지금 공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 이러다 보니까 다시 당 분위기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형국이에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아주 개 발린 다음에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하는가 싶었는데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도 띄웠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원래로 돌아가니까요. 어떻게 됐느냐.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그 국민의힘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34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준석이 대표일 때는 최고위원회 그 동시 접속자 수가 한 수천 명 됐는데 지금은 70명. 70명. 야, 70명. 이건 뭐 김용민이가 아침에 하는 그 새벽 예배 동접자를 방불케 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인요한은 이제 팽당하는 분위기가 됐는데요. 인요한이 혁신위원장 되고 반짝 수도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윤석열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인요한이가 아무리 이벤트 정치를 해도 이게 먹힐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기억하시죠? 윤석열이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와중에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자, 게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김건희 명품백 수령. 예, 그 사태도 있었고요. 신임 합참의장은 북한 미사일 도발 때 휴대전화로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마 여론은 들끓었는데 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아요. 김남국 보도의 10분의 1도 보도 안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엑스포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로 끝났죠. 29대 119.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아니 그 역전승할 것 같다 이런 설레발도 떨었어요. 게다가 또 세계 잼버리 파행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3개월 있다가 했던 엑스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또 엑스포 유치를 못하게 되면서 29대 119라는 참혹한 결과를 받아들면서 또 이 잼버리 대회가 복귀되는 거예요. 다시 거론되는 거예요. 그때 잘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2번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 곳곳이 이제 나사가 빠진 것처럼 덜거덕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상황과 맞물려서 인요한 혁신위는 또 하나의 쇼를 하는 그런 이벤트 정치일 뿐이다라는 비판에 직면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 초선이 한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53%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사실은 초선들이 말이죠. 덜 때가 묻어서 막 혁신 이런 거에는 좀 뜻을 모으고 뒷받침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지금 인요한 혁신안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요한의 원맨쇼가 돼버리고 말았죠. 혹시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힘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지난 2020년 총선 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 그냥 괴멸되다시피 했잖아요. 국민의힘이요.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초선의 70%가 공천이 곧 당선인 영남 출신입니다. 시체가 출마해도 당선된다는 영남. 이들은 도리어 70% 영남인
국민의힘 초선은 지도부 심기 경호에 나섰습니다. 그 지도부가 김기현 지도부 아닙니까? 영남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김기현 지도부의 심기 경호를 했다는 거예요. 이용 의원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비례대표고 초선이고 윤석열 대통령 수행실장이라는 이력을 갖고 있는 이용.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르자 뭐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하네요. 이 당은 뭐 다 이제 현적이 나왔어요. 볼장 다 봤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인요한 체제가 이제 붕괴의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사람 이름이 부쩍 부상하고 있습니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입니다. 얼마 전에 배우 이정재 씨와 만나기도 했죠. 뭐 동문인가 하더라고요. 현대고등학교. 이 한동훈을 차출해서 공동선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자리에 앉혀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미래 권력을 이제 영웅으로 내세워서 그의 이름으로 총선에서 승리하자라고 지금 여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보도 보고 빵 터졌는데 전두환 노태우 모델을 우리가 차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윤석열이라면은 노태우가 한동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정권의 2인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차기를 맡는 형식. 그런데 여러분, 정권의 2인자가 차기 정부를 창출하려면은 현 정부가 인기가 많아야 돼요. 지지율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현 정부가 지지율이 낮으면은 2인자도 같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심판하기 좋습니까? 지금 대통령 꼬붕이잖아. 너 한번 심판 받아봐라. 이러면서 심판받기 딱 좋아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필수적인 게 뭐냐?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근데 대놓고 차별화해서 또 그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차별화는 차별화인데 그러나 적어도 전 정부와 기술적으로 뭔가 정서와 철학을 이어받되 앞에보다는 지금이 더 나을 수 있다. 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정부를 만약에 재창출한다 그러면은 정동영 정권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 사이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아주 험악했습니다. 험악했어요. 전두환과 노태우 모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잔대가리를 많이 굴린 것 같아요. 전두환하고 노태우 차별화를 하되 서로 친구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노태우가 어떻게 차별화를 했습니까? 1987년 그때 직선제 개헌을 전두환한테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6.29는 전두환이 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노태우가 건의를 하고 전두환이 이걸 받는 형식으로 해서 6.29 선언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태우가 또 전두환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 복권과 구속자 석방, 사면, 감형 등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6.29 선언을 받아들이고 또한 개헌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노태우에 대한 12.12 5.18의 주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덜어낼 수 있게 됐던 거죠. 노태우가 그렇게 전두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차별화하는 기술적 차별화를 하는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이제 자기 정부를 창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태경이가 얼마 전에 우리 당의 6.29, 우리 정부의 6.29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6.29 윤석열이 할 수 있는 6.29가 뭘까요? 퇴진밖에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면서 그래 잘했어 하고 박수 받을 일은 윤석열에게서 도출해낼 수 있는 거는 퇴진밖에 없는데 무슨 6.29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동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윤석열의 황태자 이미지, 이 이미지만 갖고 이제 뭐 총선이나 대선에 임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지를 받을 뿐이에요. 지금 뭐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도에서 한동훈에 대한 그 부정적 이미지는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해요. 얼마 전에 그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중도층에서 도움이 된다. 39, 도움이 안 된다. 47. 한동훈의 출마가 여당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더니 중도층에서는 도움이 된다. 39, 그리고 도움이 안 된다가 47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나름대로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을 그 풀 메이크업 시켜가지고 언론 전면에 내세운 거 보니까 꿈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긴 뭐 자기 이름이 들어간 여론조사 허용했잖아요. 옛날에 윤석열이는 잠깐이나마 내 이름 빼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 지금 한동훈은 자기가 대권 주자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디 그 정도입니까? 야당 의원들 상대로 해서 싸가지 없게 대꾸 대응하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골수 지지자를 모으려면은 파이터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싸우는 사람을 지지자들은 절대적으로 추종하게 돼 있죠. 물론 그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독이 되기도 해요. 중도층 확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윤석열 인기가 낮은데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 한동훈이가 그렇게 야당 의원을 상대로 몰아치고 그냥 말 좀 한다고 말본세가 좀 있다고 그렇게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에게 몰아치듯이 싸가지 없이 대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일 때 속 시원한 해장국 같은 정치를 이렇게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은 좀 신중 모드로 가고 있잖아요. 대권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꼭 그렇게 속 시원한 말을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국민이 어려울 때 정말 앞장서서 자기 몸 던져서 싸우는 그 파이터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 건데 지금은 좀 너무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한동훈의 싸가지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동훈이 스스로 돌아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동훈의 싸가지를 알 수 있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휘발이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그 상호하고 뭐 그 결제 금액 가린 문제 있잖아요.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활비는 그게 영수증하고 관계없고요. 그거는 업추비를 말씀하시는 예. 거였습니다. 아직 뭐 특활비 업무 아니 추진비 그거 섞어서 얘기가 얘기하니까 제가 모아져 지적을 해야 있으니까 되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예.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답변을 기회를 안 지우고 주시면 또 답변을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아니, 직접 하는 자.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말씀을 좀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최강욱 의원님.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예, 저는 해당 이거 항의 드릴 수밖에 음식점을 없고요. 음식점의 이 얘기 상호하고 제가 결제 사과 안 하면 금액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하지 않겠습니다.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음식점은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리고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죽거리는 거 보이니까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갑질하라고 그 거죠.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아니 거잖아요. 갑질하면서 자, 자기 막말하는 게 질문합니다. 그게 보는 국회의원은 최강욱 의원은 비례대표이긴 했지만 사실 열린민주당 지지하는 전국의 많은 유권자들이 최강욱 보고 찍은 면도 있어요. 비례대표 의원도 투표로 당선이 된 거고요. 지역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표를 받은 그래서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요. 국무위원은 임명받은 권력입니다. 언제 한번 한동훈이가 국민들로부터 투표로 그렇게 권력을 얻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국무위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보낸 국회의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개뻘 소리를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는 게 도리예요. 근데 보십시오. 저 완전히 지금 무슨 게임을 하듯이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 한마디에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있잖아요. 국민 여러분이 지금 모독을 당한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게 우리 민주진영 시민들은 불편하죠. 저희 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인데 근데 저쪽은 또 열광해요. 저쪽은 또 열광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대권을 꿈꾸고 있는 한동훈이는 이 중도층에게서 자기가 인기 없다는 걸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어떤 그런 아젠다를 종종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탈냉전 스마트 우파의 이미지를 발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어떤 언론이 이렇게 탈냉전 스마트 우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혁당 가족들 아시죠? 박정희 정권 때 사법살인을 당했던 분들 빨갱이로 억울하게 몰려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인혁당 사건. 피해 유족들의 억울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했지요. 법무부 장관 권력으로. 또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을 일반 재판 수용인에게도 확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농지 개혁. 이승만뿐만 아니라 조봉암까지. 조봉암이 빨갱이로 몰려서 사법살인 당한 분 아닙니까? 조봉암도 높이 평가하고. 이랬던 한동훈입니다. 물론 이제 우파들이 열광할 그런 아젠다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컨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사형은 하지 않겠지만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그러니까 평생 감옥에서 썩다 죽게 만드는 그런 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한동훈도 나름대로 머리를 돌리고 있어요. 아마도 이준석이가 지난 대선 때 20대 남성과 6070 세대가 30, 40, 50 세대를 포위하는 30, 40, 50 세대 포위론으로 재미를 좀 봤잖아요. 아마 한동훈이는 본인이 73년생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자기 세대에게서 인기가 없는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내가 70년대 출생자를 대표한다 이러면서 40대, 50대를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물론 그 한동훈이가 큰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좀 실소를 금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윤석열하고 차별화 되겠습니까? 검사 집단이 어떤 집단인데요. 물론 요즘 그 윤석열이가 기운이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번아웃 상태까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비리와 악행을 감출 수만 있다면은 한동훈이가 자기 얼굴에 침 뱉어라 라고도 할 수 있을 그런 윤석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데 윤석열이 그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김건희가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김건희의 이해관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 부분도 관건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도리어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은 서울대 출신이긴 하지만은 서울대 출신 엘리트라는 느낌은 좀 적지 않나요? 그냥 칼을 들고 아무데나 막 휘두르고 찌르고 후비는 해결사형의 이미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한동훈이가 그 엘리트 이미지를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싸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한동훈이가 그리고 정의로운 족적으로 살아왔느냐, 이 부분이 핵심 점검사항이 되겠죠. 조국 가족에게 칼을 휘둘렀듯이 자기 가족의 입시 비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검증받았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특활비 문제도 매우 중요하죠. 계속 열심히 감추고 있는데 감춘다고 영원히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윤석열 정권은 이제 거의 몰락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몰락하는 권력에서 과연 한동훈이가 기반 삼을 수 있을 만한 게 있는지 또 의문인 것입니다. 기반 삼을 만한 게 없잖아요. 권력이 무너졌는데 뭐 기반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함께 침몰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전두환 때만 해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전두환 권력이 너무 공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한테 넘길 때 자기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짙었습니다. 게다가 야권 후보들이 분열됐었고요. 당시 김영삼, 김대중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노태우가 구축해놨던, 아니 전두환이 구축해놨던, 또 노태우가 이어받았던 뭐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혹은 우리 사회 기득권 체계가 김영삼, 김대중을 선택할 수 없게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놨어요. 게다가 군부, 하나회, 전두환, 노태우의 군내 사조직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김영삼, 김대중이 집권했다? 금방 또 쿠데타가 났겠죠. 그래서 YS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심정으로 노태우와 손잡고 노태우의 다음 정권의 책임자가 돼서 집권하고, 그러자마자 뭐 했습니까? 하나회를 해체했잖아요. 하나회가 그래서 퇴역한 장성들 중심으로 쿠데타를 획책하려 한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쿠데타를 획책할 것 같은 사람들 계좌를 다 뒤지고 통신기록 다 뒤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회를 통한 쿠데타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완전히 YS가 철통 저지를 했단 말입니다. 원천 봉쇄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YS의 기백을 다시 한번 평가합니다. 그래서 3당 합당, 물론 이게 우리 역사에 크게 퇴행하게 만든,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퇴행하게 만든 사건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 군부 독재 정권을 끝내기 어려웠다라는 평가도 저는 일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나이스님, 네, 몰락하는 권력의 2인자는 감옥행이죠.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에게 저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풍비박산 여권, 이젠 한동훈의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동훈은 국민의힘과 몰락하게 될 것이다. 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